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지만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지난 18일 새벽 임신부에게 진통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요. 출산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이 분만 준비를 했고 몇 분 뒤에 아이가 구급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는데 1시간 가까이 더 걸렸고 출산 17시간 만에야 경기도 평택의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확진자 출산에 대한 의료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110살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70대 딸과 사위의 집에 불이 나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7시쯤 불은 집 내부를 전부 태운 뒤 약 45분 후에야 꺼졌는데요. 일가족 3명은 현관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딸과 사위가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들이 중문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볼 때 화재 직후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 5,000명 규모로 허가된 가수 나훈아 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공연에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주최 측은 입장 전 안심콜 전화를 하도록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등 방역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공연, 콘서트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오늘부터 열리는 모든 공연의 최대 관람 인원은 4,0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공연도 무조건 밤 10시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정된 연말 공연도 취소되거나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북극 같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소 앞에는 긴 줄이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들이 지금도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요.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1,0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으면 일반 환자 진료 차질을 예상했는데 그 레드라인을 넘긴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47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67명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루 사망자 100명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지금까지 확보된 병상은 목표치의 62% 수준에 불과하며 의료진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3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6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6만 8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348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20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위는 풀리고요. 오늘 하루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중서부와 전북,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유행어 중에 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직 저는 이런 말 할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느 땐 이랬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기성세대가 지난 추억을 떠올릴 때 흔히들 많이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생각이다,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전기차 참 좋긴 좋아요. 제 아는 사람도 여행 갈 때 꼭 전기차 빌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이게 조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이게 충전 시간이 이게 기름은 5분이면 되는데 이게 또 전기는 한참 걸리잖아요. 이게 좀 불편해요. 요 충전도 이제 라떼는 말이야 충전 이렇게 했어 요런 얘기가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겠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차량 유지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충전수가 워낙 적고 충전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해소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7만 대를 돌파했고요. 또 개인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아파트 공용주차장 같은 곳에 또 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공용 충전기까지 합치면 10만 대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가 한 16만 대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 2대 중 1대꼴로 이렇게 충전기가 마련이 돼 있는 셈입니다. 충전기 언제 그렇게 많아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게. 그죠. 그럼 이제 뭐 충전 어렵단 말은 옛말이 되겠네요. 그죠.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50만 대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충전기가 열심히 이제 한국전력 이런 데서 나와서 충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먼저 여행을 가다가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를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요즘 제주도처럼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렌트카 빌리면서 전기차 많이 이용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운행 중에 방전이 돼서 난감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탐라에서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부르시면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전담 직원이 출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데요. 국내 자동차 그룹 H사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차량에는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말 이 찰떡 같은 비유. 정확합니다. 찰떡이구나. 충전 속도도 빨라서요. 기존 32kW보다 더 빠른 120kW의 급속 충전을 제공을 하고요.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도 13분에서 4분으로 단축돼서 진짜 금세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차량 대 차량 급속 충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용 횟수도 연 4회에서 10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던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사실 고속도로가. 특히 장거리 운전 고객들은 전기차가 방전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 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이곳인데요. 여기는 출력량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350kW급 초고속 충전 설비가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마련돼 있고 충전기는 각 6기씩 총 72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전국 휴게소에 충전소가 생겼으니까 전기차 타고 지방 가시다가 휴게소 들러서 충전하시고 우동 한 그릇 뜨끈뜨끈하게 드시고 그런 진짜 좋아졌네요. 네, 바로 그렇게 여유 있게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차주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데 플러그인 차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누구나 카드를 들고 가서 물리적으로 충전기에 대야 결제가 되는구나 하고 충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차량 안에 이미 인증서가 내장이 된 거예요. 전기차 안에. 그래서 충전기에 가서 케이블을 꽂으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차량 주인이 누구고 요 정보가 요거다 하고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결제까지
그냥 우와. 원스톱으로 한 큐에 이루어집니다. 오, 이거 진짜 편해요. 저희가 이미 다 경험해본 게 휴대전화 자동 결제 한번 딱 걸어놓으면 맞아요. 예. 진짜 편한데 이젠 차량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기존의 주유소에 가도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7년 자동차 업체 H사가 네. 그 정유업체 S사와 협약을 맺고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휘발유 주유소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표하는 이제 스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충전소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초고속 충전 설비가 준비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전용 커넥터가 천장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차량 충전구 위치에 정확하게 내려오는 진짜 좋아요. 첨단 방식을 이용합니다. 충전용 커넥터가 충전구 위치에 맞춰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좋아졌네요. 네. 영상에서 보신 곳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강동의 EV 스테이션인데요. 여기는 초고속 충전 설비 총 8기가 설치돼 있어서요. 면적과 설비 면에서 뭐 거의 이제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초고출력 고효율 충전 기술이 적용이 돼서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기준으로 18분 이내에 10%에서 최대 80%까지 거의 완충에 가능한 수준까지 오.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세차도 할 수 있다. 충전과 세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다면서요? 충전하는 동안에? 네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 충전소가 여기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충전은 하지 않고 구석구석 또 떼 빼고 광내는 차량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차량들 다 보니까 지금 충전도 하는 거랍니다. 이곳의 드라잉존에는 100kW급 급속 충전기 넉 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서 충전과 세차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해요. 야, 이게 사람을 따지면 밥을 먹으면서 목욕을 하는 건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 심지어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는 그 장소 예뻐. 그럼 차량 애호가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비싸면 또 망설이게 돼요. 아, 요 비용 놀라지 마십시오. H사의 승용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이 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요 경우에는 세차가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네. 와우. 또 전기차 충전 요금과 매장 내 세차용품 구입 비용도 할인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충전소에 가면 색다른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지난 7일 처음으로 문을 연 좀 따끈따끈한 곳인데요. 개장을 기념해서 좀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세차장을 방문한 고객은 캠핑과 차박 콘셉트로 꾸며진 전시 공간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시승 서비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전시된 차량의 성능과 기능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이벤트는 오는 1월 9일 일요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운영이 되니까요.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보면 2040년을 기점으로 내연 기관차는 이제 판매를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기반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전기차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네, 아내를 여기에 두고 간 남편입니다. 이거 저기 그런데 아니야? 뭐 옛날로 치면 그 정신병원 뭐 시댁에 두고 간 남편 아니야? 아내를 시댁에 두고 간 여보세요. 시댁 좋죠. 이게 내용이 세니까 막 그런 그쵸. 것 같아. 글쎄요. 무시무시한 아니요, 것 그런 같은데. 곳은 아닌데 아내를 볼까요? 아내를? 네? 고속도로? 여기다 어떻게 둬? 자, 이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는데요.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택시 기사 역할은 우리 재영님이 하시고 경찰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부부는 한 번 싸우면 끝을 보고 마는 성격입니다. 그날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강도 높은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잠시 멈추고 화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진짜 당신 자꾸 이럴 거야? 이렇게 싸울 거면 각자 따로 가. 누가 겁날까봐? 나도 당신이랑 한 공간에서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갈 테면 먼저 가! 가라고! 가버려! 진짜 두 분 왜 이러세요? 여기 고속도로라고요. 아니, 어떻게 각자 따로 갑니까, 여기서? 기사님도 들으셨잖아요. 제 마누라가 저랑 한순간도 잃기 있기가 싫답니다. 그래요. 제 마누라 소원이니까 들어줘야죠. 그냥 내려주고 우리끼리 갑시다. 어머, 내리세요. 사모님, 내리세요. 진짜요? 내리라고요? 내리세요. 얼른 출발합시다. 고고! 이정수! 나쁜 인간. 택시기사 더 미워, 진짜. 내 팔자야. 그렇게 저는 아내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귀가할 줄 알았던 아내는 밤새 아무 소식이 없었고 다음날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 박수림 씨 남편 이정수 씨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제가 그 박수임 남편은 많은데 우리 와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인이 어제 고속도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부인이 어제 왜 고속도로에 혼자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내가 사망했다고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싸우지 말걸. 고속도로에 아내를 혼자 두고 오지 말걸. 후회뿐입니다. 홧김에한 행동 때문에 아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소름 끼쳐. 사건인데요.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지난달 8일에 경기도 이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택시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네. 졸음쉼터에서 아내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서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굉장히 무섭고 그럼. 거기다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부부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밤 11시쯤이었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택시 안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때였는데 그때 바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격해지니까 네. 결국 경기도 이천에 있는 졸음쉼터에 내려서 말다툼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잠시 후 택시로 돌아온 건 남편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고 택시를 혼자 탄 건데요. 남편은 기사에게 그냥 먼저 출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택시는 승객 한 사람만 태운 채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래요? 화가 나도 그냥 도시 시내면 내리면 그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아내를 내리게 한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승객 한 명을 안 태우고 출발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찜찜했겠습니까? 그럼. 네. 그래서 택시기사가 마음이 정말 많이 걸렸나 봐요. 남편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뒤에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자기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이 졸음쉼터에 홀로 남았다. 괜찮은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 순찰 차량 한 대를 보내서 일대를 살폈지만 여성을 찾지는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수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튿날 오전 11시쯤 여성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치인 거예요? 12시간 그러니까. 만에 거기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졸음쉼터에 이제 두고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아내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지. 거기 아무것도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들목 방향으로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밤 11시였어요.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물차에 치인 겁니다. 근데 화물차가 이걸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잖아요. 네네.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원들이 수색을 나가기 직전에 수색을 나가서 발견하기 직전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직전에. 700m 떨어진 곳이면 네. 택시에서 내린 장소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맞아. 혹시나 도로공사에서 더 빨리 찾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도로공사 측도 좀 해명을 했어요. 네. 사고 당일에 비가 내렸고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 그래서 밤이어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고요.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색을 종료를 했는지 물으니까
또 여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변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종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살 수도 있는 목숨이잖아요. 근데 도로공사 측에서 수색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실종자를 못 찾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공사 사규에 보면은 이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이 구급대와 경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통보할 의무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고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하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공적 기관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선 그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일차적으로 남편이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아내를 내리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아니죠. 네. 네,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내를 홀로 두고 고속도로에 두고 출발한 남편에게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결혼 쉼터에 네. 아내가 혼자 있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이 우연히 우연히 가다가 결혼 쉼터에 그 아내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내를 구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까지 아니고. 구해야지 아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어가지고 외국에는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을 구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물론 도의적 의무는 있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 가족이 그렇게 고속도로에 있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고속도로에 버렸잖아요. 이 버린 거는 유기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고속도로에 밤에 특히 비 오는 날 아내를 혼자 놔두면 아내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돼서 우리 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나 당신이랑 같이 못하고 간다. 나 내릴게. 내리게 해줘. 아내가 그래서 나 당장 내릴 거야. 그래서 내렸어. 그거는 남편한테 책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남편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뭐 아내가 성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 남편의 어떤 행동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남편도 처음부터 사망까지 뭐 생각 안 하죠.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유기행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했는데 이 두 사람 술에 취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정말 만취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냥 방치해두고 떠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싸우다가, 나 여기서 당장 내려줘! 내려! 막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연인끼리 이렇게 해서 차에서 진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내려줬어. 그럼 이것도 유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일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유기죄에서 말하는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친구 사이라거나 애인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유기죄에서 말하는 보호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애인 관계를 넘어서서 뭔가 사실혼 관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이다.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만취해서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게 분명한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싸웠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떠났다고 하면 유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법적인 거 떠나서 너무 위험해요. 맞아. 물론 싸우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서 진짜 그쵸. 그 좁은 차 안에 너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내리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이해는 하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아니, 우리가 목숨까지 정말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런 사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게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모녀였어요. 네. 딸이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엄마랑 싸우는데 변속기 조작을 잘못해서 멈춘 거예요. 위험해. 엄마가 이때 홧김에 내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걷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딸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게 가슴에 한으로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다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네. 같아요. 남편을 지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비 오는 밤인데 사람을 고속도로에 내려두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택시기사와 남편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택시기사도 남의 집 부부싸움에 끼어들 수는 없었을 것 같다라면서 택시기사 입장도 어쩔 수 없었을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은 택시기사도 남은 승객이 걱정돼서 신고했는데 남편 대체 뭐 한 거냐라면서 남편을 꾸짖는 의견 다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기야 그 남편이 아내를 그 두고 갔는데 자기는 신고 안 하고 택시기사가 도로공사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네, 택시기사가 한 매체를 통해서 당시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일단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여성이 어두운 옷을 입었는데 그날 비도 오고 날이 추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고 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승객을 남기고 간 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고를 한 건 잘한 일인데 근데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먼저 갔단 말이에요. 택시기사가. 네. 근데 일정 부분 책임이 없을까요? 어떤가 모르겠네요. 2018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네. 택시 운전사분이 이제 승객을 이제 태우고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승객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 급하다. 일단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참으라. 근데 너무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갓길에 세워졌어요. 네. 갓길에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소묘를 보다가 그만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승객이 만취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택시기사님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승객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러네. 어떻게 내려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택시기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화물차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여성분이 갓길을 빠져나오다가 뺑소니 사고 사망했잖아요. 그럼 화물차 기사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있겠지, 이거는. 이번 사건에서 화물차가요, 이제 네. 지금 갓길에서 걷고 있던 여성을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네.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화물차주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려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네, 하면 큰 거다. 특가법상 도주운전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보행자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여서 사고를 당했다고 네. 하면 이때는 차주의 책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화물차주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진 이 피해자의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화물차주가 책임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행자라든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법규를 지키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여기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경우까지 우리가 다 예상해가면서 운전을 할 어떤 주요 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신뢰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화물차 차주가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뭐 보행한다든가 무단횡단한다든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차를 충격해서 사망하게 한 화물차 차주도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고속도로상에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이들이 가끔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끔 이런 사연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요. 뭐 네. 제 뒤에 여기 화면 있는데 자, 제목이 아빠가 나 고속도로에 버리고 가버렸어. 제목입니다. 이 사연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한 재수생의 사연이거든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아빠와 언쟁이 생기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딸한테 내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작성자가 딸이었는데요. 차는 출발했고 자기는 지금 고속도로 한가운데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누리꾼의 조언을 구한 사연입니다. 아니 화가 난다고 고속도로에 딸을 두고 가는 아빠가 있다니.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고. 딸은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서웠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고 아빠여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네. 남편이 내려! 근데 내리는 곳이 어디가 많은 줄 아세요? 한강다리 건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한강다리를 이제 눈물 흘리면서 걸었다. 이런 상황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 지난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가 이제 피곤하니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히 남편이 운전하는데 네가 졸아? 내려. 어머 임산인데. 네,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진 경우도 있어요. 이야. 정말 이게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갓길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그 사람이 또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제 통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갓길은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니 근데 그래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내려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경찰서에 해야 되나? 먼저 고속도로에 내리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갓길이 아닌 가드레일 밖에 안전지대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경찰이나 한국도로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콜센터 번호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네. 1588 도로공사, 2504, 도로공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린 곳의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갓길 이정표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갓길 이정표는 고속도로 갓길에 10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고속도로 번호, 또 국도 이름, 출구 번호 같은 정보들이 적혀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을 신고하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화를 좀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 홧김에 사람이 죽고 홧김에 평생 한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유, 자, 다음 건요. 자, 화를 좀 내리고 2억 대출 받아서 여기에 투자한 아내. 아 이거 알겠네. 주식이지 뭐 주식.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저 땅 2억 뭐 대출 이런 거 받아서 전신에 투자한 아내. 전신에. 전신 성형? 생각도 못했는데요. 2억 대출 받아서 코인. 코인. 그렇죠. 야, 요즘 저거 많아요. 위험한데. 그래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남편 역할 이정수 씨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아내의 친한 언니 역할을 우리 이재영 님이 언니 역할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정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제 인생에 코인이라는 불행이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응? 코인? 언니 그게 뭐야? 뉴스에서 한참 날리긴 하던데. 너 코인 몰라? 아, 참. 요즘 주식은 투자도 아니야. 코인 해야 돼, 요즘에. 코인 하면 엄청 번다. 어머 언니 참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딨어.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해놔서 괜찮아 언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에 살래? 얼른 큰 집으로 이사도 좀 하고 나하고 레벨 좀 맞춰줘야지. 그리고 너 학창 시절에 너 다음으로 미모 2등 하던 애 있지? 예인이 알아? 기억나? 알지. 대박 났잖니. 얼마 전에 코인으로 대골 같은 집 갔어. 너 어떡할래? 예인이가 내 최고의 라이벌이 예인이가? 예인이 가만두지 않겠어. 예인이가 대박 났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언니, 나 열받아. 혹시 뭐 고급 정보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없어? 내가 너 정말 답답해서. 그래, 언니 얘기해봐. 하나 줄까? 언니 말투가 답답해, 나 지금. 하나 줄게,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언니 말을 해. 알았어? 알았어. 욕심이 난 저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2억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 말이죠. 근데 대박이 날 거라고 장담했던 코인은 점점 하락해서 쪽박을 쳤고 저는 원금의 절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헉,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억? 재영 언니가 분명 이거 대박 난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은 1억까지 투자해서 만회해야지. 원금 회수 가자. 고고. 여보, 어디 간다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잠깐 가만 줘봐. 왜? 줘봐. 왜? 아니 이거 설마 이거 당신 여기에 투자했어?
이거 쪽박 종목인 거 알아 몰라? 아니야, 재영 언니가 너 거기 대박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야. 어떡해. 아, 진짜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어? 그래서 얼마 투자했는데? 어? 2천만 원이 자기야, 투자했다고? 자기가 어떻게 2천이 아니고 자기 괜찮아?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 겁도 없이 2억을? 나 당신 같은 사람 빚을 내가 갚아줄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하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저랑 못 살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도 억울해요. 코인이 떨어져서 그렇지 만약 올랐더라면 남편이 이렇게 갈라지자고 했을까요? 투자 실패했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억울한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많어. 투자 잘못했다가 이혼 위기까지 그래요. 갔어요. 아이고, 이것도 무슨 언니가 일이야. 문제야, 언니가. 아, 기다려. 올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많은 분 아시죠? 코인, 소위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불리죠. 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던 한 주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총 2억 2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보이는 바람에 여성은 자신의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남편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코인했습니다라는 게시글인데요. 작성자는 환불은 어려울까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대체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마이너스 21%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약 2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4,600만 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작성자는 닉네임마저 이혼당할 것 같아요라고 올리면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게시물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작성자는 4천만 원 손해보고 여기서 딱 멈췄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멈춰야 얼마나 좋았게요. 멈춰야 지금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절 라인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글을 본 누리꾼 중 일부가 그녀한테 조금만 더 묵혀라. 저분들이 응원했네. 종목 다시 오를 거다. 무조건 버텨. 가자. 이렇게 댓글 남긴 겁니다. 이틀 뒤에 다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 말대로 버텼다가 이번엔 50%로 하락했죠. 20%가 마이너스 50% 된 거예요. 반토막. 미치겠다. 자, 손해가 이렇게 되니까 무려 1억 이상이 됐는데요. 원금 2억이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공포죠, 이거. 수중엔 1억 1천만 원만 남았고요. 작성자는 남편이 못 살겠다며 아이는 자기가 키울 테니까 이혼하자고 합니다. 라면서 참담한 심정을 남겼습니다. 이제 차라리 4천만 원 손해 봤을 때 여기서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누리꾼들 말 들어가지고.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며칠 사이에 1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원금은 못 찾아도 이혼은 막겠다면서 진짜 제발 남은 1억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남은 1억은 인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녀는 이때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노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소식이 안 들린다니까 전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1억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뭐 투자를 해도 종잣돈으로 없어도 되는 뭐 그 정도 돈으로 투자하면 모르겠는데 빚까지 내서 투자라면은 참 이 가정 온전히 지켜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뭐 대화로 해결하더라도 빚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한 사람이 몰래 진 빚 다른 배우자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부부 별산제 원칙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혼인 전은 당연하고 혼인 중에도 그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권리도 책임도 각자 진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가사 생활,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뭐 생활비라든가 월세라든가 자녀 교육비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연에서 아내
아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빌린 건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뭔가 돈을 불릴 욕심으로 맞아요. 투자하느라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남편이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남편에게 이 빚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서 쓴 돈 중에 이 투자 말고 진짜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남편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 이런 걸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옛날로 치면 이거 완전히 노름빛처럼 들려요 지금.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옛날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고시 떨어지면 시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여친 남친 떠나간다. 떨어진다.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면은 주식 코인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배우자가 떠나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투자자가 코인 투자자가 800만이 넘습니다. 네. 정치권도 눈치 보는데요. 뭐 이 중에 한 명도 있고요. 누가 눈치 봐. 누구야? 자,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주식 때문에 손실 많이 봤다고 이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장인, 장모, 집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받아가지고 전 재산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할 수가 있고요.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 마이너스 50% 손실은 기본이에요.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쪽박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불법은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인 투자만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가정경제가 파탄이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해서 배우자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막 투잡해가면서 알바 뛰어가면서 막 열심히 돈 벌어서 생활비 보태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할 때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 노력했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참작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정말 생활비를 벌어다 주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다행히 상대 배우자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던 상황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게 이혼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연에 나온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이 집을 담보로 2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아서 물론 자기가 더 큰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빚을 진 게 어떤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실수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정에서 아내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용서해달라. 뭐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실제로 가정경제가 악화돼서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난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요. 진짜 투자가 되려면 자기가 뭘 좀 알고 공부도 하고 그 종목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투자고요.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누구 듣고 팔랑대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투기예요. 투기고 이거는 이 노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눈물 쏙 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코인 성공 신화가 많아요. 심지어 연예계에도 있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 네. 왜 이러는 걸까요? 개그맨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요. 네네. 그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코인 투자로 성공을 해서 아예 전업 투자자로 변신을 했어요. 투자로 얻은 수익이 10년 동안 연예인 활동을 통해서 번 돈보다 10배쯤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황현희 씨 인터뷰 해봤는데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공부하고 대차 대조표까지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이분은 투자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는 투기하고 노름하고 똑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공부해서 했더니만 연예계에서 번 10년 수익보다 10배? 이건 정말 소위 말해 대박인 대박이죠? 거잖아요. 대박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부 진짜로 많이 했고요. 저도 그 방송 봤거든요. 정말 많이 했고 또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1세대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시인데요. 4년 전, 5년 전 코인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82만 원일 때 사서 지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게 한 60배 정도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내한테 청혼할 때 나랑 결혼하면 평생 일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42만 원짜리 코인이 5천만 원 됐으면 평생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귀여운 배틀이 친하게 지내요. 귀염하신 건가요? 네. 귀염 패트리 씨가 실제로 방송에서 코인 투자가 너무 잘 돼서 방송을 은퇴할 생각도 했다는데요. 3년 동안 여유롭게 있다 보니까 방송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 그래서 방송은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 너 일을 취미처럼 하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못했는데 갑자기 빛내고 싶네. 그렇지. 안 돼. 이런 거는 왜 인생에 복권 맞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막 주변에 뭐 너도 잘 됐다, 나도 잘 됐다 하니까 다 대박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안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한 명이 얻은 이익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제가 지금 후회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몇 년 전에 어떤 의뢰인이 오셨는데 전 재산을 이 코인에 투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혼까지 하시게 된 분인데 그분이 본인이 전 재산을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입료가 없다. 선임료를 비트코인으로 좀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저는 됐다고 비트코인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받았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10배네, 10배.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은 상대방이 코인으로 대박 날 경우에 재산 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알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려주세요. 자, 상대방이 뭐 비트코인 투자했는지 뭐 도지코인에 투자했는지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알면 되느냐?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거래소. 거래소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위아래 거래소도 있고, 뭐 썸 타는 거래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받은 거래소가 4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알면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만 알면 상대방 예금 같은 거 다 조회할 수가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어느 증권사 거래하는지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평상시에 어느 거래소를 이용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지 아시면 나중에 재산 분할, 사실 조회를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래소에 대한 사실을 조회하려고 해도 이 개인 정보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한테도 못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게 이제 그 금융거래를 특히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걸 규율하는 근거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명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정보로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라서가 아니라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특근법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4개의 거래소에서는 다 은행처럼 실명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내역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받아서 이 재산 분할의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렇죠. 노름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요 중독돼서 못 끊어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에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남편이랑 사별하고 저 혼자 억측스럽게 일해서 아들 둘을 키웠어요. 다른 집 애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게 키운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엄마 사랑은 많이 못 주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아들 둘 다
장성해서 결혼도 잘하고 지금은 며느리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젊어서부터 벌어서 모았으니 제 노후 자금은 충분한데도 요새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병원비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날일 때까지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지들도 애들 키우고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나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며느리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얼마나 물고 빨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 있죠? 아니 그럼 내가 내 손주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꼭 매일 찾아가고 안고 뽀뽀하고 해야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기가 막혀. 저를 아주 정림이 없는 시어머니 취급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사는지 지들이 아나요? 저 제 장례식 비용까지 모으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쓸 돈이야 충분하죠. 근데 이 돈 펑펑 쓰다가 죽으면 자식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들 목도 따로 떼어주고 나중에 제 앞에 들어갈 여행비나 장례식비도 모아두고 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으니까 맞아. 대단하시다. 저는 지들 걱정돼서 혼자 애쓰고 산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지. 아니 정이 없다니 속이 상해서 요즘 잠도 못 잡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노후를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고 네. 자식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고 계신데 돌아온 얘기는 정이 없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례 비용에다가 또 요양원비까지 본인이 모아서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상황인데 사연을 주신 분이 이렇다 할 애정 표현이 없어서 이런 말씀 좀 들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몰라주면 그것처럼 섭섭한 거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르고. 이렇게 남몰래 혼자 준비하고 나만의 독립적인 삶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시는 분들을 일명 요새형 준비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요새 그 참호 안에서 하나하나 남모르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더군다나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이들 키워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 많았을 텐데 이만큼 또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애쓰셨는데 그 마음을 몰라준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 몰라줄 수 있는가? 이렇게 속상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때로는 억울한 심정까지 드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네. 어머니도 나름대로 자식들이며 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상대방이 몰라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합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대답해보세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나 오늘 우울해서 화분 하나 샀어.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실 건가요? 1번 우울하다고? 왜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화분 샀다고? 무슨 화분 샀어? 그러니까 화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두 MC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1번 아니면 2번? 저는 1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우울했다고, 그러니까 왜 우울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화분 샀냐고 물을 것 자, 같아요. 이재용님은? 저는 사실은 나 뭐 우울해서 네, 화분 하나 네. 샀어. 그래? 그러고 그냥 가는데. 여보세요, 3번은 없어요. 네? 화분? 근데 무슨 화분? 일종의 무슨 화분 거네. 샀는지 정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자,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 1번. 왜 우울해? 왜 우울했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대답한 분들은 자, 예인 씨는 감정형 타입이에요. 맞아요. 자, 네. 이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적인 공감과 리액션을 바라는 타입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실수하는 바람에 상사한테 많이 혼났어.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많이 속상했겠다. 그 상사는 뭐 실수 안 한대? 너 정도면 잘하고 있어. 뭐 요렇게 위로를 해주는 타입이고 네. 2번 무슨 화분 샀어? 우울할 때 화분이 좋대? 이렇게 화분에 집중하는 유형은 사고형 타입이에요. 이분들은 불필요한 공감보다는 합리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게 상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네가 무슨 실수했는데 아유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 상사 더 좋아해. 다음에는 그렇게 해 하고 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그래요. 네. 다 괜찮죠, 표현의 근데. 방법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저희한테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니는 내가 참 최선을 다하는데 정이 없다는 소리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럼요. 솔루션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솔루션. 할 만큼 다 해줬는데 며느리가 저더러 정없는 시어머니래요. 아, 속상하지. 너무해. 나만의 사랑의 방식을 알려라. 그래, 맞아. 이게 참 사람 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추측을 하거나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 사연을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만 살펴보세요. 네. 마치 평생을 굉장히 심각한 전쟁 속에서 자기만의 참호와 요새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노병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자식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내 자식들 잘 키워내고 며느리 맡고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 보면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 여정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칭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사랑의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들 물고 빨고 아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은근한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신에 어떤 도움을 줄까를 혼자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며느리에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실 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조금 부족한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이런 편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적어도 며느리가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신가? 혹시 미워하시나? 이런 오해는 최소한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연을 주신 어머님도 나름의 방식으로 손주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연 속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연만 봐서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할머니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할머니로서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자식을 어떻게 사랑했나 한번 보세요. 사람의 사랑의 방식은 되게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자식을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그렇게 손주들도 사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보자면 제일 먼저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의 첫 번째,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건 아주 명백한 기본적 전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머니는 보니까 요청을 하시면 그때 딱딱 반응해 주는 아주 합리적 반응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손주들에게 요청하면 반응하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건 손주들이 요청을 안 하네요. 이런 아쉬운 면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할머니의 사랑 방식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감정형, 사고형 두 가지 형태를 봤을 때 감정형은 마음, 느낌, 온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형은 판단, 합리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적 추론 이런 논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굉장히 따뜻한 면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손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는 차가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무뚝뚝한 할머니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남들 엄마처럼 많은 사랑을 주진 못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 할머니 정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분이 사별을 하셨습니다. 사별을 하고 그 시절에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그 인생의 각계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이 마를 날이 없었을 거고요.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생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이만큼 해줬어.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일종의 신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를테면 끊임없이 이분들이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데, 사실 며느리가 지금은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과거를 알면, 그리고 어머니의 의도를 알면 오해는 덜하겠지만, 사실 어머니의 과거를 알던 모르던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 며느리에 들어가서 따뜻한데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따뜻한데 끊임없이 손주들에게 그 굉장히 힘든 할머니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상담은 할머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신청했을 겁니다. 정의 방식은 다른 거죠. 좀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가 나는 내 가족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로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깊게 간섭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 나한테 관심이 없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우, 네. 정 없어. 쟤는 무슨 벽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두 번째, 원하는 사랑의 기술을 물어보라. 이게 참 내 사랑이 옳다 생각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늘 상호적이라서 상대가 좀 알아채야 돼요. 맞아요.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벽이 있나? 뭔가 문턱이 있나?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상 이 손주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손주에게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손주 최적합형, 또 며느리 최고 만족형의 방식을 알고 싶다면 나 혼자 논구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또 손주한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이 오히려 더 빠른 시간에 서로의 감정을 만나게 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사랑의 기술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손주 최적합형과 며느리 최고 만족형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손주 뭘까요? 최적합. 그래서 일단은 손주 최적합형을 말씀드리자면 손주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을 할 수 있는 손주와 말을 못하는 손주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말을 못하는 손주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말을 하는 손주 같은 경우에는 손주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야,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할머니는 많이 못하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뭐 이를테면 할머니 나한테 맨날 예쁘다고 말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아이가 주관식으로 대답하기 어려우면 네. 사지선다형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뭐 할머니가 매일 뽀뽀를 해준다. 그렇죠. 2번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과자를 사준다. 뭐 3번 나를 예쁜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적절한 것을 고르게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일종의 계약처럼 맺어서, 그건 마음의 계약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느리가 최고 만족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방식은 손주에게도 좋고 며느리하고도 좋고 이 시어머니하고도 삼자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손주가 있는 상황에 며느리가 옆에 있거든 무조건 손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칭찬하시는 게 가장 반복 효과를 가지면서도 각인이 되니까 좋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 이건 역시 며느리에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야, 내가 사실 애랑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내가 그걸 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게 좋겠니? 그럼 이 며느리 신나서 대답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면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을 최적화하는 방식은 내용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를 명백하게 약속을 지켜서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한다는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가족 전체의 기쁨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사연 주신 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그랬잖아요. 다른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물고 빨고 손주들 그렇게 이뻐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 이 며느리는 자기 자식들을 좀 물고 빨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정답일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게 네. 우리가 지금은 마치 할머니가 아니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 속상하다 네.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기술을 위해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할머니가 이 사연을 보낸 건 속상함도 있지만 할머니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며느리에게 존중도 받고 싶고 맞아. 손주에게 우리 할머니 최고야 하면서 애들이 와서 팍 안기는 그런 손주가 있는 거 너무 할머니들도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쓴다면 손주는 내 마음에 와서 내 몸에 와서 안길 거고 며느리는 내 마음에 와서 안기는 양자 효과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할머니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좀 뭐 완벽하게 다 준비를 맞아요. 해놓으니까. 네, 갖춰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허점도 좀 보여주시고 약한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도 같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되게 며느리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알지만 시어머니에게 노하우를 물어보는 방법. 이 질문의 방법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동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또 그리고 손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이 다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단점이 있어요. 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틈에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건 저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도 질문을 하시면 며느리가 거기서 존중감도 얻고요. 자기의 역할을 찾으면서 공유점을 찾게 됩니다. 질문하는 시어머니 따봉이에요. 사랑의 기술을 물어봐. 네. 마지막. 손주의 존경까지 끌어내라. 이거는 조금 큰 손주를 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통 애들에게 뭘 줘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증여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애들이 좀 큰 일 하기 위해서 할머니 이렇게 살았어,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네. 아니면 때로는 무작정 칭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나이 먹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경험치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네 아버지 네 나이 때 이렇게 잘 해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네 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할머니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할 기회가 있었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극복했어. 우리는 그렇게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그게 바로 너야. 너의 DNA에도 면면이 이 극복의 DNA가 있어. 이렇게 가족 역사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극복한 이 역사들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사실은 집안의 어른들이 족보가 없어진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중대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독립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기능은 뭘까? 인생 독립군이 되도록 돕는 원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으로 돕고 여러 감정으로 돕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네.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자면 물고 빨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할아버지 먼저 가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겨내는 우리는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꼭 기억해. 바로 네가 그 정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마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할머니의 장점을 좀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야 할머니는 이거 잘해. 할머니 요거는 괜찮아. 할머니 요건 따봉이야. 할머니는 어디 가서 이 정도는 항상 해. 그렇지. 이런 일종의 나의 대표 이름표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약간 좀 치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할머니는 이거야. 할머니는 이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손주들에게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를테면 어쩜 이렇게 넌 목소리가 좋으니? 목소리 좋으니? 목소리 좋으니? 어떻게?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똑똑하니? 어쩜 이렇게 할머니를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아이 하나당 이름표 하나씩 만들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걸 일종의 부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좋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름을 붙이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표, 꿈꿀 수 있는 이름표를 주셔서 어른의 면모를 그렇게 보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부어 내 가슴에. 이런 표현을 안 해본 분들은 쑥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쑥스러워도 최소한의 표현은 해줘야 한다. 네.
넌 내 마음 몰라? 말을 안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말을 못하면 몸을 쓰면 됩니다. 손주가 나타나면 엄지척, 손주가 나타나면 엄지척, 손주가 더 잘하면 엄지 2개 척. 이런 방식으로 맞아. 내가 꼭 말을 잘 못한다? 몸으로 쓰거나 볼 때마다 예. 활짝 웃으시고 팔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네. 이건 역시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일 겁니다. 이효선의 요양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지난 1994년부터 가스의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가스안전 분야의 최대 행사죠. 이날 행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혜종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안전종합대책의 이행 성과를 포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스안전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